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6년 1월 13 일입니다. 벌써 1 월도 중순이 다 돼 가는데 뭐 오늘도 장이 아주 뭐 오늘 뭐 그냥 현대차가 복권에 한 3번 당첨된 것 같네요. 정말 주가가 하루에 10%또 올라 버렸습니다. 뭐 모비스도 폭등을 하고 정말 자동차주들이 반도체 개석거라 막 이러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무디스가 데이터 센터 전망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 내용하고 오늘 사실 현대차도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하는 그 총괄 매니저 박민우 씨가 현대차 차기 그럼 자율주행 이제 본부장에 내정이 됐대요. 예. 이게 되게 좀 잘 모셔온 거겠죠. 예. 엔비디아 또 출신이니까 뭐 '협업 가능하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 대전략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동영상으로 첨단 패키징 P&T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19조 원이나 됩니다. 오늘 기업이 좀 많습니다. 어제 못 했던 것도 있어 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스페타시스, 어제 대한조선도 물어보셨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한조선 그 블록들 있잖아요. 고거 아니 블록들이 아니라 2 대주주가 이제 보호해수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고 내용보다는 뭐 그 수급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주 최강식 연구원님이 장문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시아홀딩스, 원익IPS, 풍산, 한국PIM, 삼성증권, 그리고 급등한 코스피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보다는 강해질 원화. 환율 떨어진다는 얘기죠. 공화당 의원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트럼프가 파웰 의장을 막 형사 고발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미국 주식 순환매는 성장하고 대형주 안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 미국 기술주를 좋게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현 연구원님은 이제 "AI 목장의 결투다. 확산될 거다. 미국보단 비미국. M7보다는 좀 더 확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그리고 12월 항공 실적 투기, 부타디엔 가격 급등 속 합성 공모. 요새 금호석의 얘기가 좀 계속 나옵니다. 깡통아 태평양을 건너라 조선, 전자공시는 PSK가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배경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애플 시리 있죠. 여기 음성 인식 여기다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AI 만드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구글 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 천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자, 파월도 화났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 봤고요. 미국 대부분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가 경신했고, 오늘 야간 선물 급등, 10년물 금리 올랐고 달러 빠졌고 환율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개시했지만 그래서 증시가 장 초반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좀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하면서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10% 상한제, 10% 이상 이자율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은행주하고 일부 이제 신용카드 관련주가 급락. 그다음에 이제 애플, 구글, 제미나이 AI 파트너십, 그러면서 알파벳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오늘 시황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올랐고 달러 떨어졌고, 월마트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대요. 그래서 3% 올랐고, 금은 올랐고, 알파벳 지금 엔비디아랑 이제 큰 차이가 없어졌고, 그리고 파웰 의장 열받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아니 그 홈페이지에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열받아 가지고. 트럼프의 압박. 아베크롬비는 이제 의류사인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이고, 그러니까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오후에 급하게 반등 나왔어요. 파웰 연준 의장이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성명서 내는 경우는 뭔가 위기 때 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냈다는 건 이제 정말 파웰 의장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자기를 고발해?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 기소를 한 거는 뭐냐면 이제 형사 조사하겠다는 거죠. 예. 연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그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금리 결정을 한 건데, 대통령은 "너 왜 금리 안 낮춰? 1%로 낮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어? 이번에 수사하겠다." 예. 그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임기는 5 월에 만료되고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라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형사 기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제가 봐도 희박해 보입니다. 예. 이게 뭐 근거가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연준을 통제할 수단도 부족하다는 걸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고 금값은 어쨌든 올랐고요. 예. 업종별로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요구로 금융주가 하락했고 트럼프는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을 1 년간 10%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 구글은 4조 달러 돌파.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됩니다. 내일이죠. 예. 자, 그리고 화요일 시장은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시장은 3% 미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JP모건, 수요일이 좀 중요해요. 이때 TSMC 실적 발표 있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아직 조금 시간 남았지만 이번 달 말에는 FMC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 가지고 막 뭐 압박하는 거죠. 예. 임기는 5월인데 파월 의장 임기는 5월이지만 연준 이사는 2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좀 많이 남은 거죠. 연준 이사는 항상 한 표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거는 나쁜 선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구속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옥죄는 거죠, 파월 의장을. 명확한 이거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도 미국은 올랐어요. 예. 달러는 오히려 약해졌고. 연준 독립성 약화 우려가 인플레 재발 가능성을 높여서 기금속에는 좋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요구를 했죠. 예. 이를 따르지 않은 법 위반이다라고 했고요. 이러면 이제 그 주요 이 금융기관들의 카드 부문 수익이 좀 사라질 수가 있대요. 카드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다. 네. 먼저 선구매한 다음에 결제하는 업체는 오히려 이런 은행들의 대출 축소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의회 없이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는 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애플의 시리와 구글의 AI가 이제 만나서 시리 제미나이로 구동을 한다고 합니다. 수년간의 파트너십, 여기에 이제 로열티를 주겠죠. 예. 연간 약 10억 달러 정도를 구글에 지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주가가 급등했고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월가가 기다리던 거다. 애플의 AI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AI 경쟁에서 구글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AI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애플은 이제 구글과 함께해서 좀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알파벳, 엔비디아는 별거 없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강했습니다. 오라클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디스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늘어난다. 이런 전망 때문이고, 그리고 자동차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캐피탈원은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 때문에 좀 급락했고, 월마트는 그 나스닥 100에 편입됩니다. 일라이릴리는 1.6% 올랐는데 엔비디아랑 또 협업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실적 우려로 급락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트는 없고요. 예. 일단 1월 13일 거 데이터 센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디스 리서치에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을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뭐 원문을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내용들 검색해 봐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무디스가 오늘 AI 혁명이 촉발한 전례 없는 인프라 투자. 여기 좀 잘 정리가 돼 있죠. 무디스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 AI가 촉발한 3조 달러 인프라 혁명인데 이제 지금 작년이 아직 데이터는 다 안 나왔지만 그 빅테크들의 AI 지출이 3천억 달러예요. 근데 올해는 5천억 달러, 2030년에 3조 달러. 네,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프라 확보전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력만 깔아야죠. 반도체 필요하죠. 건설도 해야죠. 뭐 여기에 에너지 들어가죠. 끝이 없어요. 예.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요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투자.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될지는 우리는 알 방법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무디스 신용 이제 평가 기관에서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예.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 시티증권의 이세철 전무님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사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경제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던데, 뭐 얘기한 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AI 어디까지 왔냐? 9회 말 중에 2회 왔다 이제." 그 얘기가 좀 공감이 돼요. 아직 좀 갈 길이 먼 거죠. 반 참고로 반도체 주가는 3 회래요, 3 회. 이렇게 올랐는데도.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 대전략. 요거 이제 한번 저기 구글 제미나이한테 한번 그려 달라 그런 거고, 요겁니다. 자, 비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은 이제 정부도 굉장히 지금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죠. 뭐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인구 소멸 국가라 그랬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예. 자,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져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투자도 위축되고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 최대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지금 2%도 이제 안 되고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까지 하락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저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흔히 지니 계수라 그러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불평등 계수라 그러는데 OECD 평균을 우리가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전략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어요. 단기적인 경제 안정과 활력 회복. 사실 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경제를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지금 환자예요, 환자. 이렇게 이게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누워 있는 이제 좀 그런 환자인데, 여기다가 이제 일단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적극적인 재정 정책, 공공기관 투자 일단 활성화시키자. 돈 풀면 물가 오르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뭘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근데 최대한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도 병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한다는 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반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K반도체, 방산, 바이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AI 하겠다. 그래서 AI 전문가를 막 그 장관급에 앉혔잖아요, 지금. 그죠? 하정우 센터장 같은 분들을. 생산적 금융. 그래서 주식시장 부양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머무는 돈은 생산적인 돈이 아니에요. 예금에 머무는 돈도. 이 돈들을 어디로 보내요? 주식시장, 모험 자본으로 보내서 이게 자금이 첨단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전략. 그래서 코스피 5천이 그냥 나온 건 아니죠. 인적 자본도 극대화하겠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근데 대신에 이제 양극화, K자형 성장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지방주도, 그러니까 지방이 좀 그 약간의 인프라나 대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대기업만 성장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그리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사회. 문화가 우리나라가 강하죠. K컬처, K관광을. 그래서 여기 호텔, 엔터,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정부가 또 이끌어주는 산업이죠. 네. 그리고 대도약 기반을 강화하겠다. 규제도 개혁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민간 소비는 작년보다 1.3에서 1.7, 설비 투자 2.1, 설비 투자는 똑같고요. 건설이 극적 반전합니다. 작년에 건설이 착공이 별로 없었어요. 마이너스 9.5. 근데 올해는 늘어나니까 요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건설 쪽 괜찮겠구나. 수출은 뭐 반도체 때문에 좋을 거고,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더 많아요. 1,350억 달러. 작년이 역대급인데도 1,180억 달러. 이 얘기는 뭐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의 전략 방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거 SK하이닉스 투자는 제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영상인데 그 첨단 패키징, PNT,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거, 조립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공장이라고 보시면 그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전공정 팹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품화하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인데 이걸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7만 평 규모로 19조 원 정도 하겠다는. 저 옆에 왜 현대차가 또 있죠?
현대차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네. 아무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회사는 그동안 M15 청주 공장입니다. 요거 이제 구축했고 예 요런 걸 통해서 여기 이제 후공정하는 어떻게 보면 공장이죠.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19조 원 들여서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M15X에서 웨이퍼 만들고 저쪽으로 보내서 저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 완성품 만들고 예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예 19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번 도약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저렇게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예 엔비디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 상용화 이제 총괄 박민우 현대차 차기 AVP 이제 본부장이 이제 내정이 좀 됐다고 합니다.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거 참고하시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주가가 저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 내용 나오기 전부터도 오르긴 했어요. 예. 음. 자 이제 기업 분석부터 좀 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뭐 올해 126조 벌 거다. 생산 능력, 범용 메모리 생산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가 지금은 HBM보다 이익이 더 좋습니다. 뭐 요 내용하고 삼성전자 평균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은 D램 3사 기준으로 1위다. 파운드리 잠재력 좋은 거 아시죠? 이제 파운드리도 좋아질 거고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퀄컴도 자기네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반도체 수주.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정말 신의 한 수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특별 주주환 원 가능성이 있대요. 이거20된 건 아닙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그동안 3개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돌려줘요. 주주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2020년에는 13.8조 원의 특별 배당 지원이 또 생겨서 더 벌면 더 줘요. 그래서 그때 배당 성향이 무려 78%. 그러니까 10억 벌었으면 아니죠. 1조 벌었으면 7,800억을 주주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배당 성향이 엄청났던 거죠. 26년 올해는 돈 엄청 벌 거 아니에요, 그죠? 46.6조 원이 재원이 생긴대요. 이거 40%만 배당을 해줘도 주당 5,080억. 저 정도 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투자할 돈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입니다. 이렇게 준다는 건 아니에요. 삼성이 이렇게 많이 주면 좋죠. 주주분들이 뭐 배당 받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투자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만약에 저기서 배당 성향을 20%만 줘도 뭐 30%만 준다고 해도 삼성전자 연간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을 거 아니에요. 우선주는 5%. 그 우선주가 이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선주 괜찮은데 배당을 6% 5%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생각보다 우선주 괜찮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자 현대차는 본주가 요새 아주 미쳤죠. 뜨겁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 오늘 60만 원 보고서 나왔습니다. 현대차 뭐 우리 이제 공부 그동안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현대차는 차세대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SUV도 잘 만들고 로봇도 하고 거기다 엔비디아 지금 예, 그 자율주행 하던 분을 모셔왔고 이익도 잘 나고 1년에 15조 버는데 왜 망한다 그러죠. 이렇게 댓글 보면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유튜버 자동차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그 영상에 항상 현대차 뭐가 나오면 현대차 망한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서도 뭐 현대차가 왜 이렇게 좀 저렇게 이미지가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1년에 15조 버는데 망하나? 그건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15조 벌 것 같고 뭐 큰 악재는 없죠. 예. 너무 쌌고 이제는 좀 싸진 않아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PER 10배 적용하면 한 52만 원 나와요. PER 10배가. 근데 여기서 11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도 여기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유진의 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라이브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요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왜 빠집니까? 아니 저도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비디아 빠지고 메모리가 너무 세서 좀 분위기가 글로 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오늘은 좋았죠. 근데 이제 양성수 연구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고서는 뭐냐면 괜찮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약간 뭐
이 컨센서스에 좀 뭐 약간 비슷하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서프라이즈는 실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59.9%나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TSMC 코어스, 이게 엔비디아 AI 칩을 만드는 그 패키징, 예, 이죠. 예. 고거 이제 생산 능력 하에서 브로드컴, 미디어텍 같은 이제 물량들도 늘어나면서 아무튼 이제 거기에 MLB란 기판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하량도 좀 늘어날 것 같다, 요런 내용입니다. 2026년 TPU는 뭐 그거죠. 구글의 주문형 반도체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거기에도 MLB가 들어가요. 이스페타시스는 웬만한 기판 다 들어갑니다. 거기 MLB란 기판이 이수가 좀 점유율도 높은 편이고, 많은 이제 빅테크에 저런 PCB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TPU 구글 넣죠. 엔비디아도 넣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구글의 TPU라는 반도체도 층수가 높아져요, 점점. MLB는 고다층 기판, 옛날엔 4층, 지금 AI 데이터 센터 20층,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건 30층 중반 이상. 그럼 당연히 더 비싸지죠. 거기다가 다중 적층을 한대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럼 판가 2배 이상. 실적 추정치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최근 주가 조정은 메모리로의 이동 이런 거,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탈락된 거. 이거는 펀더멘털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기회인 거죠. 그리고 PCB 이게 공급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우기에서 제가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 소개하면서 한번 PCB 공부했잖아요. MLB랑 CCL 기억하시죠?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려드린 함께 배우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와, 기판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CCL은 뭐고 MLB는 뭐고 뭐 되게 어려운데 일단 공부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어쨌든 CCL은 두산이 만들고, CCL의 MLB 기판의 소재고, 그걸 이용해서 PCB를 만드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데 공급. 근데 보면 그 이수는 다 들어가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두산은 엔비디아랑 주로 아마존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산 제품이 굉장히 이렇게 고마진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성능 좋은. 그래서 두 회사 다 저는 고르게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좀 약하니까 조금 기간 조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뭐냐면 대한조선은 좀 빨리 한번 할게요. 이게 굉장히 긴데 중형 조선사예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큰 대형선이 아니고 중대형선. 뭐 큰 거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만들죠. 그래서 주로 만드는 건 탱커가 뭐죠? 원유 운반선입니다. 현재 주력선은 아프라막스급, 수에즈막스급 탱커선이고요. LNG를 연료로 쓰는 그런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조선소가 있고 블럭 만드는 공장이 옆에 2개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보통 외주 맡기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 다만 1년에 12척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22년도에 대한조선을 인수했고, 그래서 KHI 그룹이 일대 주주고, 근데 상장 주식의 8.5%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제 보호에서 해제됐고, 이게 문제예요. 2대 주주가 안다이치 자산운용인데 여기가 24.9나 갖고 있는데 2월 1일 날 물량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막 이것 때문에 좀 이제 공포에 잡힌 거예요. 전 물량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거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고 이익률 좋고 수주잔고 좋고, 수에즈막스급 탱커선 20척, 셔틀 탱커 3척, 컨테이너선 2척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적정 주가를 95,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셨고, PER도 싸요. 뭐 11.5배니까. 생산 능력이 근데 좀 작지만 원유 운반선에 그리고 집중하고 있다고. 핵심 선박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은 군함이나 LNG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최강식 연구원님이 대한민국에서 남았죠. 중국 조선업이 장악한 중소형 시장이죠.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밸류 줘야 된다. 특수하다. 이런 기업을 더 육성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뭐 저도 여기에는 굉장히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희귀한 기업 맞아요. 그리고 여기 해남 조선사, 여기 곡블록 여기서 이제 블록을 만들어. 블록은 이제 배를 뭐 3등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3등분해서 하나의 블록,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합체합니다.
예. 높은 이익률의 이유는 이제 스웨즈막스 탱커 반복, 근데 하나의 어떤 도크에서 반복 건조를 해요, 같은 걸.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셔틀 탱커는 이제 그 원유를 바다에서 이제 그 이렇게 시출했을 때 그거를 원유를 배에다 실어서 원유 운반선에 이제 갖다 줘야 되죠. 그걸 이제 셔틀 탱커라고 합니다. 마진이 좋대요. 그래서 요거 지금 반복 건조 중에 스웨즈막스 탱커랑 수익성이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고, 컨테이너선도 하는데 주력은 아니지만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거 만든 경험도 있고, 그래서 27년에 세 번째 컨테이너선 이제 건조를 하게 되는데 신조선가도 엄청 올랐대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올해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28년도 일감이 3천억만 채워져 있어서 올해 수주가 나와야 28년을 이렇게 수주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지난 이제 2001년부터 수주해서 쌓인 것들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 그 공백을 메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주로 여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월이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죠? 예.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 중간중간 수주 보면서 예상보다 수주 잘 나오면 주가도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슬롯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수에즈막스 등 원유 운반선, 예, 컨테이너선, LNG 벙커링선, 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다 유망하다고 합니다. 원유 운반선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예. 요새 원유 운반선 그 이 뭐 성과도 그렇지만 그 이렇게 운임이 있죠. 원유 운반해 주는 그 운임도 엄청 올랐어요.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난 슈퍼 사이클 올 수가 있대요, 탱커선이. 이 노후화가 심각해요. 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선이 21%, 현재 잔고 일감은, 그러니까 지금 수주받은 걸 다 만들어서 모두 이제 갖다 줘도 20년 이상 노후선 다 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15에서 20년 된 거는 30%.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게 50%가 넘어요. 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5년 후에는 50%, 1%가 20년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안 바꿀 수 없고 탄소세 내야죠. 이게 탱커 원유 운반선은 또 친환경적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도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규제 때문에. 이게 아직은 강제화된 건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 규제가 심해질 거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2030년 전후로는 굉장한 사이클이 올 수도 있대요, 교체해야 되니까. 예. 그걸 좀 기대해 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예, 대한조선 2030년까지도 탱커와 컨테이너선 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을 계속 즐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슈퍼 사이클 오면 이제 그걸로 레벨업 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좀 먼 얘기, 5년이니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그걸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배는 바꿔야 돼요, 예, 친환경 선박으로, 노후 선박을. 예, 그건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LNG 벙커링선은 이제 LNG를 연료로 쓰는 배들 있죠. LNG를 연료로 쓰는 친환경 선박에 연료를 투입할 때 저 벙커링선이 투입을 해 줘요.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 수주가 많으면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저것까지 이제 수주 받아서 소형 벙커링선을 만든다면 이거 마진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는 현대미포가 장악한 시장인데, 예,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30척 정도가 필요하대요, 요게 LNG 그 이중 연료 추진선 척수를 보면. 그래서 미포, 그다음에 난통, 여기 가면 중국 회사겠죠. 여기가 1, 2등이고 여기에 대한조선도 좀 수주 받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 4월에 발간한 이제 다올의 그 최광식 연구원님 썼던 보고서를 이제 요약한 거고요. LNG 벙커링선 시장의 부상은 국제 회사기구와 유럽연합의 강력한 환경 규제. LNG를 연료로 쓰는 건 왜죠? 탄소 배출 줄이려고. 그래서 LNG DF가 이중 연료 추진 선박. 예. 그럼 요걸 쓰는 선박은 연료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LNG 연료를. 그래서 벙커링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OMPTA에서 2030년 최대 16에서 22까지 3-4배 성장할 텐데 연료 수요가 1 MPTA당 벙커링선이 2척 필요하대요. 요거 증가하는 폭을 계산하니까 한 30척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LNG 연료 추진 선박은 계속 증가할 거고 요걸 기대해 보자. 자, 귀하다. 대한민국의 중형 조선사 수에즈막스 탱커 시장에서 139척 중 23척 수주하며 점유율 17%로 탑3다. 이렇게 돼 있고, 무리하게 외형을 유지하지 않고 대형 조선사보다 좀 낮게 중국과 경합하는 경쟁력 있는 신조선가에서도 무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반복 건조 잘하고 있는 거죠.
교체 발주도 이어질 거고 한국, 대형 조선 세계그룹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그죠? 예. 한국의 조선업 공급망에서 중형 조선사는 근데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사라지기도 했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회사다. 다만 2월 1일 날 이거 주주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뭐 근데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저 24%를 판다는 게 아니라 풀려요. 그럼 저 안다 해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얼마죠? 제가 잠깐만요. 대한조선이 잠시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그때 7만 원 갔다가 막 6만 원 갔다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아. 7만 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2월에 이제 보유해서 물량 앞두고 주가는 바로는 못 갈 거예요. 그 물량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그런 이슈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진다. 그럼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저는 두려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오시아홀딩스는 4분기는 좀 기대하지 마세요.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주가도 최근 좀 부진합니다. 근데 예, 발전소들의 좀 부진 때문이고 폴리실리콘 공장인 OCITS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건 좋아요. 예, 영업이익률도 17.4.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규제하는 거 조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기대되고 그러니까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우려 왜곡 집단 규제. 예, 26년부터 중국산 비중이 50% 넘는 걸 쓰면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아요. 태양광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예, 오시아홀딩스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저는 왜 오시아홀딩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국 대세는 앞으로 원전이에요. 에너지 미국에서 대세는요 원전인데 원전은 짓는데 10년 그리고 SMR도 5년 걸려요. 지금 상용화까지. 그럼 그 중간에 뭔가 이제 버퍼라 그러죠. 이거를 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공급할 발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에 거론되는 게 뭐죠? 연료전지, 블룸 에너지, 그리고 ESS, 거기에 연관 태양광. 이 세 개가 아니면 뭐 LNG 비상 발전소, 뭐 디젤 비상 발전, 예, 기 요런 것들이죠.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 공백을 메꿔야 되니까. 그중에 한 축이 태양광이고 예, 그래서 오시아홀딩스를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구글이 태양광 기업인 인터섹트 파워를 7조 원 주고 인수해 버렸어요. 왜 인수했을까요?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근데 오시아홀딩스는 2조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도 짓고 있고 데이터 센터 사업도 실제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뭐 4분기 실적은 좀 우려되지만 약간 좀 아쉽지만 예, 이미 지나갈 뭐 이슈니까 올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원익 IPS나 이제 D램 원시나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환 투자 및 신규 투자가 3분기부터 시작됐다. 그다음에 장비죠. 장비 반입 예, 효과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에 걸쳐서 반영될 것이다. 자, 26년 2분기부터는 이제 잔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발주가 이제 공간이 생기면 이제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생기면 거기 장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적은 그러니까 수준이 이어질 거고 지난 7월 삼성전자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고 이게 좋은 게 그 파운드리에도 이게 그 장비를 줘요. 그래서 예, 공장 반입도 2분기 중에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파운드리 쪽. 그 추가 증설도 할 것 같고 퀄컴도 삼성 파운드리 쓰려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메모리 좋죠. 파운드리 좋죠. 1만 장당 파운드리 수주 금액이 4나노 기준으로 600억 정도 원익 IPS가 갖게 된대요. 2나노는 더 크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린다. 주가 좀 부담은 있지만 메모리 파운드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기업 아닌가. 이런 회사가 이제 장비는 아닌데 하나 더 있는 게 ENF 테크놀로지죠. ENF 테크놀로지하고 코미코 그 회사들이 이제 아예 저기 그 미국 텍사스 삼성전자 공장 옆에 법인이 있잖아요. 예. 소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죠. 자, 풍산도 참 주가 그때 한참 빠져가지고 도대체 왜 빠지나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당시엔. 아무튼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로 135% 증가할 걸로 보고 영업이익 3,330억. 올해 최고 실적 낼 것 같아요. 구리값 올랐죠. 방산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때 흔들렸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딱 이게 쓰면서 이게 지금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때 투자 좀 해 놓을 걸.' 이런 생각들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풍산은 이게
보고서 오늘 보면서 좀 말씀드리냐면 그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여기 갑자기 풍선이 있대. 요때부터입니다. 아니 갑자기 막 급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기대에 못 미친다." 뭐 "방산이 좀 생각보다 별로다." 막 이러면서 무너졌어요 실제. 그래서 많이 물어봤죠. 10만 원 깨질 때도. 근데 구리값 올라갈 것 같고 무기 수요 괜찮은데. 예. 근데 뭐 주가 안 갈 때야 뭐 좋아 보이질 않죠. 사람 심리라는 게. 예. 그러더니 이게 또 오르거든요. 참 어려워요. 예. 여기서 의사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게 무너지고 나서 여기서 계속 무너질 수도 있어요. 회사의 펀더멘털이 끝나 버리면 끝이에요. 예. 그럼 나는 잘못 투자한 거야. 예.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은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때 사신 분이 계시다면 떨어지는 보석을 산 거죠. 보석이잖아요, 올라갔으니까.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기업 분석이나 업황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석해서 본인이 틀리든 맞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에 있을 기업 아니다.' 그럼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럼 그냥 잘라야 되는 거죠, 손해를 보고. 근데 풍산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속했죠. 왜죠? 구리 공급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구리 앞으로 계속 가격 오를 거다. 이 얘기 많이 들었고 방산 포탄 만들잖아요. 예. 그것도 공급 부족. 방산 업황은 여전히 좋고 그 두 개를 이제 생각하시고 대표 기업이었다면 이제 주가도 쌌으니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쉽죠. '아이 그때 투자하는 게 맞았네.' 근데 그때 당시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예 그런 상황이 실제 펼쳐졌을 때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예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수십 수백 번 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한번 또 혹시 이번에 풍성하셨던 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한국 PIM은 이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그때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도 자동차 부품 이제 사면 이제 작년에 사면이었고 이제 PIM, HR 만도, S&T 모티브 여러 개 소개해 드렸는데 PIM도 오늘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금속 불만 사출 성형 예 요걸로 이제 금속 부품을 만듭니다. 티타늄, 알루미늄 이런 소재를 섞어서 만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세 금속 분말하고 여기다가 접착제 있어요. 바인더를 섞어서 성형 이제 틀을 모양을 만들어요, 부품 틀을.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소결해 가지고 이제 단단한 금속 부품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져요. 대량 양산할 수 있고 예. 원자재 손실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로봇 부품을 만들어요, 실제. 부품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 있죠. 원래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이런 소재들, 부품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로봇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모빌리티용 로봇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휴머노이드 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공급을 할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로봇에 지금 공동 개발 중이고 올해부터 양산 적용해서 시제품 테스트 중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관절근을 감속기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공이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누가 공을 딱 던졌어요. 야구공을. 그럼 내가 글러브로 그걸 딱 받잖아요. 받을 때 이렇게 막 세게 받다기보다는 이제 분위기를 이제 딱 오는 걸 보고 속도 조절하면서 내가 탁 잡아주죠. 가볍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속도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감속하는 거죠. 로봇은 감속기가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속도 감속을 해야 내가 무거운 걸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들 때. 예. 못 듭니다. 예. 감속기가 없으면. 그래서 그 감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저런 정밀 부품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감속기는 핵심입니다. 액추에이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이런 감속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부품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또 공급을 논의 중에 있대요. 실제 여기 보면 이게 어디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예. 연 3만 대를 만든다고 하는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얼마나 많이 생성했고 로보티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 기업도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예. 지금 로보티즈 사면 또 이 중소형주 기준으로 이제 한국 PIM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4분기 실적 기대치 15.4% 상회할 것 같고 뭐 발행업 인가지득 치연되고 있지만 제가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뭐 증권주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거래대금 늘고 이러면 좋은데 PBR 여전히 0.76배밖에 안 되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무려 6.8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권주는 주도주다. 실적은 한국금융지주고 배당은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요런 게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업이 좀 많아서 한번 해 봤고, 자, 글로벌 전략 유진투자의 허재한 연구원님이 26년 전망 어둡지 않다. 하지만 낙관론이 강할수록 주가가 좋아질 여력은 줄어든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연초 위험 요인들에 대한 경계에 게을르지 말자. 올해도 AI 투자 경쟁은 치열하다. 빅테크 업체들 내 고위험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빅테크 내 치열한 경쟁은 AI 수혜가 이제 비테크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M7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M7 여전히 괜찮게 봐요. 보는데 근데 일단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물가는 일단은 이제 안정감은 찾을 수도 있는데 돈을 푸니까 이게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러우 전쟁이 종전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재건 수요가 나오니까 투자 회복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비테크 기업한테는 유리한 거죠. 비미국하고. 그래서 미국보단 비미국, 테크보단 비테크, 이제 비테크 기업들도 한번 좀 살펴보자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물가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올해 4월하고 올해 세금 확 돌려줘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관세 배당금, 관세로 받은 거를 뭐 1인당 80만 원 정도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러면 사람이 돈 받으면 돈 쓰겠죠.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국내 경제는 이제 반도체 이해 산업의 회복이 관건이다. 반도체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어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나온 보고서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석유화학, 철강 같은 이런 이제 대표 경기 민감주들도 돌아서지 않겠냐 보고 있고, 여기선 자동차, 2차 전지도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환율은 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IPO 이건 좀 걱정이죠. 저도 이제 올해 최고 걱정이 다른 거 걱정 아니에요. 뭐 금리 인상 걱정 안 합니다. 물가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일 걱정은 IPO. 스페이스X 1,100조, 오픈 AI 800조, 엔스로피 요게 이제 500조. 이거 세 개 합쳐 보세요. 2,000조가 연달아 상장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는요, K뱅크, 무신사, 비바 리퍼블리카, 이게 토스, 이게 우리 한국에 상장하나요? 나스닥 상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야놀자 9조 원, 업스테이지.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IPO가 이렇게 많으니까 버블 터져 버렸죠. 기업 공개 금액. 21년도 기억나세요? 미국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21년, 22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엔솔 뭐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증시가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다음에 시총 대비해서는 요 회색만 보세요. 21년, 22년도가 역대로 제일 많았어요, IPO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게 확정된 건 아니고 만약에 저러면 좀 시장이 흔들리고 그럼 그럴 때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수급이 너무 저렇게 이제 공급 늘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도 상반기가 더 좋아요. 증가율은. 상반기 증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피가 작년에 75% 올랐는데 올해 99년도에 83% 오른 이후로 역대 최고 높아요. 코스피가 연간 40에서 50% 이상 오른 다음에는 상승률이 보통 다음에도 올라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오르고 있죠. 근데 상승률이 아니 작년에 75 올랐는데 올해 어떻게 75가 또 올라요? 그거는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지는데 얼마나 오를 거냐, 그게 좀 관건입니다. 근데 작년만큼의 상승은 기대하면 뭐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전 여기서 뭐냐면 정말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3조 호황 때 85년, 87년 검은색, 아니 그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검은색은 현재예요. 이건 너무 똑같죠. 그러면 3월에 고점 찍고 여기 예상입니다. 3월에 5,200 찍고 5월에 한번 빠지고 4, 5월에 2분기 좀 조정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뭐 이것도 근데 그때 또 투자하면 또 돈 벌겠죠. 그죠? 작년 11월에 투자하셔서 또 돈 버셨잖아요. 빠질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주식을 잘 못하니까 전 펀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월에 막 흔들릴 때 저도 이제 펀드 좀 더 넣긴 했죠. 막 그때 왜냐면 조정받길래. 예. 어쨌든 1 분기 좋고 2 분기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고걸 좀 얘기해 주셨고 너무 좀 빠르다 지금 랠리가. 예. 그래서 뭐 큰 조정 기다리지 말래요. 저도 큰 조정 올 것 같지는 않고 와도 작은 조정에 내려온다면 분할해서 해라. 예. 그리고 상반기가 좀 좋을 것 같다. 1 분기가 특히 좋다. 1 분기가 좋은 거는 통화 정책 때문이다. 예. 그리고 완화 기대가 커질 거고 예. 지금 반도체 발주도 굉장히 크죠, 주문도. 1-2 월의 수익이 대부분 기회가 집중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기는 뭐냐면 5천이 좀 넘어가면 약간 이제 과열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2 월이 좀 뜨겁지 않겠냐. 근데 그대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2 분기는 쪼금 조심하자. 3조 호황 때도 한번 확 올랐다가 빠진 적이 있으니까 증시가 언제든지 빠지긴 해요. 올해 11월 월에도 작년에 9% 빠졌거든요, 증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타이밍은 일단 1 분기는 좋고 2 분기는 쪼금 약간 2 분기 초에는 좀 조정 정도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원화는 지금보다 강해질 것 같고 작년에 원화 왜 약한지 아시죠? 뭐 저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작년 상반기에는 정치 불안이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너무 많았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해외 주식 사는 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는 걸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이 진한색 선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 같이 올라가죠.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보이시죠? 요게 요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산 거 압도했죠. 이러니 달러가 이 돈 빠져나가는 거죠. 음. 근데 정부가 1,480 원은 무조건 맞겠대요.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위로는 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430 원, 70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1,420 원. 근데 저도 이거는 많이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올해 4 월부터 11월 8 개월간 연간 월간 한 9 조에서 10조 규모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 삽니다. 근데 저게 11 월에 끝나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 생산성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자꾸 꺾이는 국가니까 정부가 이런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환율은 계속 장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1,600원 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생산성을 못 늘리면. 근데 아까 정부 정책 처음에 소개해 드렸죠. 정부가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성, 잠재 성장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통해서 우리나라가 생산성도 올라가고 하면 AI 등을 이용해서 그럼 환율은 1,300 원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환율은 안정화될 겁니다. 특히 저 외국인 수급 때문에. 다만 내년에는 인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파월 의장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위기가 아닌데도. 트럼프가 근데 왜 파월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막 형사 고발하고. 저도 읽다가 황당한 게 아니 외모가 마음에 안 든대요. 캐비넷의 위원장. 연준 의장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 지금. 캐비넷에 제일 유망했는데 외모 마음에 안 들어. 케빈 오씨,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 저 사람들은 연준 독립성 강조한대. 내 입맛에 안 맞아. 좀 황당하시죠.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직은요 2028년 1월 31 일까지 유지해요. 연준 이사는 한 표를 무조건 행사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너 나가는 순간 이제 의장에서 해임되면 그냥 나가라. 근데 보통 그렇게 나가요. 연준 의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준 이사직도 물러납니다. 근데 안 물러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압박하는 거죠. 나가라고. 근데 이걸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파웰과 연준 정책 부정적이던 공화당 의원들도 파웰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천명하다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주식 순환매는 성장.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가치주가 좀 강해요. 다우가 강하고 막 이런데 한상희 연구원님은 "아니다. 기술주 하자. 여전히 M7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P 500 올해 3 분기에 8,000까지 오를 수도 있대요. AI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걱정하면서 왜 러셀 2000을 왜 사냐. 러셀 2000이 더 고금리에 취약한데
예. 버블 걱정하면서 러셀 2000 중소형주 사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질 때 러셀 2000이 좋았대요, 보통.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아니잖아요.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새로운 종목 및 업종으로 옮기고 싶으면 같은 테크 안에서 좀 덜 오른 걸 하자는 거죠. 많이 빠졌거나. 예. 그런 걸로 하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알파벳이나 AI 병목 요인으로 지목되는 전력 관련, 원전 발전소 및 냉각 산업 요런 기업들 좀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황수영 연구원님이 구글 에이전트 이커머스 통합 프로토콜 UCP, 저도 이거 읽고 도대체 뭔 소린가 뭐 외계어들이 난무해 가지고 제가 좀 저도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좀 어려워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AI 챗봇한테 여러분들이 나이키 운동화 사주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AI가 실제로 이걸 구매를 대행신해 주려면 쿠팡 11번과 네이버 쇼핑 등 각 쇼핑몰마다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쇼핑몰마다 다 달라요, 언어들이. 여긴 얘한테, 여기는 얘한테 다 다른 언어로 AI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역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따로 배워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막 쇼핑몰 10개에다 구매 단계 4개 곱하면 40개 서로 다른 연결을 해야 되는데, UCP 이번에 나온 UCP 뭐냐면 구글이 만든 건데 쇼핑 공룡을 만든 거예요. 야, AI야, 이 규칙대로만 말하면 월마트든 타겟이든 어디서든 다 통한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 이 프로토콜만 알면 어떤 쇼핑몰에도 다 접속이 가능해서 그냥 그대로 쇼핑 결제가 가능하대요. 기존엔 AI한테 물어보고 직접 사이트 가서 검색하고 결제. 이거 사줘 한마디 하면 지금은 끝. 표준을 만든다. 그래서 구글 대 오픈AI가 이 표준 경쟁할 거래요. 구글은 UCP, 오픈AI는 ACP. 누가 이길지 몰라요. 예. 과거에 인터넷도 TCP, IP라는 표준이 잡히고 나서 성장했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가 하는 인터넷 쇼핑 자동으로 하는 거를 표준 언어를 뭘로 쓸 거냐. 구글 거 쓸래, 오픈 AI 거 쓸래. 이제 이 대결은 또 둘이 지금 치열한 경쟁입니다. 네,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게 종목이 많아 가지고 벌써 5시가 넘어 버렸네요. 예. 빨리빨리 좀 해 볼게요. 할 수 있는 거. 로봇은 보스토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IM증권의 이상수 배세원 연구원이 기업 가치는 피겨 AI가 56조, 유비텍이 12.5조, 유니트리가 로봇이 10에서 12조. 그러니까 보스토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는 12에서 56조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게 지분 구조인데 글로비스가 왜 올라간지 아시죠? 직접 11.3 갖고 있어요. 근데 현대, 기아, 모비스는 HMG 글로벌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해요. 정의선 회장 22.6. IPO를 어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하면 나중에 28년에 할 것 같은데, 그럼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팔아버리겠죠.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30조 원 얘기 나오거든요. 요즘에 6.8조면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지배구조 재편되면 누가 수혜죠?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아침부터 현대모비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위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로봇 만들고, 모비스랑 HL만도가 액추에이터,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오토에버, 휴머노이드 배포하는 거 글로비스. 요런 밸류체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항공 쪽은 일단 항공 실적은 12월 좋대요. 예, 그래서 한투의 최고원 연구원님도 괜찮다. 일본과 미국 노선이 3분기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며 턴어라운드. 의외로 괜찮은 것 같고, 제주항공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1분기 LCC 저비용 항공사들은 최대 성수기다. 대한항공도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별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0% 넘을 거다. 12월 항공 수송 실적인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일단 증가했어요. 연말 동계 휴가 시즌에 굉장히 견조한 수혜를 했고, 일본 노선이 마진이 좋은데 이게 약진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일본 노선입니다. 25년도 운항편수 굉장히 높죠. 25년도. 예. 그리고 일본 여객수도 역대 최고예요. 그리고 MS 점유율은 일본은 대한항공이 제일 높지만 제주항공이 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노선은 대부분 제주항공을 많이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주항공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석유화하고 조선은 내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내일 하고 이제 공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공시는 이제 어제 PSK 하나 있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분을 신규 투자했습니다. 이게 강강액 있죠. 여기에 강강액 보라색을 발라요. 발라 가지고 그 빛을 쏘면 이제 거기에 그림이, 회로에 그림을 그려요. 웨이퍼에. 이 보라색 강강액을 없애야 돼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거 없애주는 장비 세계 1위.
경쟁사가 중국 메슨인데 미국 회사들은 중국 거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베베레처는 요 끝에 웨이퍼 끝에 오염물질 쌓이거든요. 이거 평평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 장비 원래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걸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제조사들 이제 투자 증가하고 전공용 장비니까 뭐 수혜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일단 뭐 현대차의 날이었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갔네요. 웬일입니까? 글로벌 채권 1조 원대. 근데 리튬값 요새 좀 많이 올라요. 뭐 리튬값 그때 한번 오른다고 설명했죠. 주가 빠져도 리튬 괜찮다.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뭐가 이유인가요, 진짜 도대체? 오늘 오른 거는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포스코홀딩스도 워낙 많이들 물어보신 건데 다행입니다. 모비스, 한화, 그러니까 시크릿컬이라 그러죠. 철강, 석유화학, 뭐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막 돌리고 있어요. 한국전력도 좋았고 포스코 인터 덩달아 급등했고 LG화학도 급등. 예, 2차전지 좋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진 거는 이제 한미약품은 악재는 없어요. 근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머크가 이제 그 임상 결과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순항한다고 이렇게 한미약품이 직접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임상 그게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 이 약물의 결과 발표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27년까지는 데이터 확인이 어렵대요. 내년까지는 어려운데 시장이 이거 발표할 거로 기대했어요. 안 나오니까 '이 뭐지?' 예,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빼버린 거예요. 기대로 올랐다가.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했다. 이렇게 보시고 고 빼고는 크게 나쁜 거 없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다 안 좋았어요. HK이노인도 FDA 신청했어요, 허가.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뭔 황당한 케이스죠. 예. K캡 신약 허가 신청 승인은 아니고 이제 신청하고 몇 달 후에 나올 텐데 왜 빠진 거예요? 오늘 그냥 바이오는 다 던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는 좀 안 좋았고 로봇주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예. 뭐 골고루 올랐는데 좀 이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바이오는 안 좋았다. 오늘 만도도 좋았고 하나 시스템 뭐 정말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달려갔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너무 아쉽고 바이오는 급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빠진 이유들이. 예. 그러니까 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하락입니다. 뭐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반격할 거로 보거든요. 코스닥도 결국. 그래서 바이오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팔았지만 개인이 1조나 팔아버렸고 기관은 9천억 샀어요. 오늘 이제 기관들이 바톤 터치하나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이제 5천 선도 얼마 안 남았고 섹터는 오늘 자동차의 날이었고요. 뭐 자동차가 정말 진짜 모비스 정말 예. 참 고생한 거 생각하면 참 예. 그러네요 또. 옛날 고생한 또 생각이 나네요. 자, 현대차, 기아가 좀 못 올랐고 생각보다. 네. 2차 전지 좋았고 자율주행 좋았고 인터넷도 오늘 네이버도 좋았습니다. 네이버도 좋네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철강 뭐 뜨거웠고 네. 태양광도 오늘 좀 올랐네요. OCI가 올랐네요. 여기는 그 태양광은 아니고 이제 반도체 소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OCI가 올랐고 화학도 오늘 좀 코오롱 인도가 9%. 이게 저번에 함께 배우기 소개해 드렸죠. 두산의 그 CCL에 들어가는 그 소재. 여기도 AI주로 좀 일부라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반면 오늘 바이오는 안 좋았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